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나라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페인의 한 주에 자리 잡은 공화국 벤포스타인데요. 놀랍게도 이 나라의 주인은 4살부터 14살까지 어린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나라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경 초소도 있고 또 이 나라에 입국하려면 비자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어린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게 생각되는 나라, 어린이공화국 벤포스타.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오렌세. 오래된 건물들과 조형물들로 꾸며진 아담한 디자인의 도시. 이곳에 실바 멘데스 신부가 이끄는 어린이나라 벤포스타가 있다.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이 나라는 1956년 실바 신부와 버려진 어린이 15명에 의해 탄생됐다. 반세기 동안 이곳을 거쳐간 인구만도 2만 5천여 명.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민회를 구성해 자치공화국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작업장은 물론 은행이며 방송국까지 나라가 갖춰야 할 제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신기한 어린이나라 벤포스타. 우리는 지금 이 어린이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 벤포스타 주 한국대사관 영사이신 이선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시고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이신 이종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종태 선생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벤포스타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거의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대안학교도 가보고 그러지만은, 우선 제가 감동받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기존의 학교나 대안학교에선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나의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비록 아이들이지만은 자기네들의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비록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어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거의 같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교육적으로도 많이 한번 눈여겨보고 또 그런 것들의 의미를,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서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도 더 많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선영 선생님께서는 4차례 방문을 직접 하셨다고요? 네.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은 좀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좀 생생하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해 보셨으니까 이 책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정말 생생한 어떤 현장의 소리, 현장의 어떤 풍경, 이런 것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이주영 선생님이라고 어린이 도서문화 연구회 이주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때 유네스코에서 통역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사실은 이 벤포스타 어린이공화국 벤포스타 책을 독일에 가셨다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번역 출판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책을 주시면서 벤포스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책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벤포스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른 9명, 어린이 3명에서 12명이 여름에 벤포스타를 방문을 했어요. 그 전에 신부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해서 방문의 목적을 알려드리고 방문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모여서 벤포스타는 어떤 곳일까? 과연 책처럼
정말 꿈 같은 어린이날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기대를 막 하면서 막 가게 됐는데 사실 도착했을 때는 이 책이 쓰여졌을 때하고 2001년 당시하고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약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전엔 2,0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아주 소박하고 작게 살고 있는 어떤 한 공동체처럼 보여서 한편으로는 실망을 좀 하기도 했어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군요. 네, 규모도 줄고 뭐 셀라노바 학교도 줄고 없어졌다고 하고 서커스의 규모도 전과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벤포스타를 여러 번 다니면서 아이들과 그러니까 저는 교육가가 아니고 그때 학생이었고 그래서 아이들과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가 많이 느낀 점을 책으로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과연 벤포스타는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벤포스타를 느끼고 있고 아이들이 벤포스타에서 배우는 점은 무엇일까 같이 아주 작은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벤포스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초대 영사신 것이죠. 네. 예. 그럼 뭐 그 당시에는 이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비자는 예. 까다롭지 않아요. 벤포스타는 정해진 틀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 라고 물으면 그건 상황마다 다 다르지라는 대답을 늘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뭐 진행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젖어 있는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벤포스타는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요.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 벤포스타를 찾아가면 거기 이렇게 그 국경초소라고 해서 장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장대 옆에 출입국 관리소라는 아주 자그마한 오두막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도착을 하면 장대를 지키고 있는 아이가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오라고 해서 벤포스타를 왜 방문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서커스의 광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 모습의 도장을 꼭 찍어주면 그게 비자예요. 예. 뭐 다른 나라처럼 꼭 먼저 이사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꼭 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하기 위해서. 예. 뭐 좀 더 자세히 이제 책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린이공화국 벤포스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화국이 벤포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나요? 처음에 신부님께서 사제서품을 처음 받으셨을 때 그때 15명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때 굉장히 혼란기였잖아요. 예, 프랑코 독재였고 내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였고 혼란기였는데 15명의 아이들이 거의 뭐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아이들이 왜 세상이 이럴까?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때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 한번 어린이나라를 만들어 보자. 어린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하느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자기의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자라서 좋은 세상을 만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벤포스타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신부님은 단지 도와주신 것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실바 신부님의 경우에 이 공동체를 또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만 한편은 또 대안학교기도 하면서 종교적 공동체의 어떤 성격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규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정태 선생님? 예, 저도 그 처음에는 이제 대안학교의 하나로 이렇게 보려고 쭉 생각을 해봤는데 제 느낌은 대안학교의 훨씬 그 이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뭐 첫 소감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뭐 아이들에게 어떤 장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학습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제공되기보다는 그
그 자체가 총체적인 삶의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는 꿈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리만큼 결국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건데요. 전쟁과 가난, 미움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꾼다. 내가 그 주역이다.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아주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실천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활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은 비록 자기네들 처지가 굉장히 유복하지도 않고 또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자그마하지만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걸 스스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하게 한다 하는 대안학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학교도 생태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는 근대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개인적인 욕심을 버림으로써 결국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데서 이제 동참하는 그런 큰 이념은 공유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준다는 면에서 좀 다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양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직접 하고 자기가 자그마한 일이라도 꼭 참여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수익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제 교육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특히 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이래로 우리들은 아이들을 항상 보살펴줘야 될 존재, 어른들이 모든 것을 해주고 아이들은 단지 공부만 하는 존재로만 이렇게 봐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은 근대 학교 이후에 정착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특히 그렇지만은 어려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마당을 쓸든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돕든지 그러면서 결국 어른들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꾸며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기능이 다 지금은 퇴화돼가지고 요즘은 20대, 30대가 돼서 결혼을 해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건 그만큼 이제 어른 세대에 대한 의존을 키워주면서 이제 유아나 청년기를 굉장히 늘리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자립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벤포스타의 이야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음미해 볼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일상적인 생각에서는 어린이란 어른에 비해서는 좀 지각이 많이 부족한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근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껏 해봤자 나이 많은 아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자취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현재 학교 생활 보면 선생님만 없으면 아이들이 그냥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는 벤포스타 같은 데에서는 교사 선발권도 학생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제 대안학교에서 많은 그 실험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는 얼마만큼 믿음을 주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역량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이선영 선생님이 쓰신 또 그 책을 쭉 봤습니다만은, 결국 그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들의 자치 능력, 스스로의 어떤 그 자립심, 굉장히 성숙한 판단,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은 꼭 어른이 믿는 만큼, 어른이 그 심어주는 사랑만큼 도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벤포스타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니까 이게 잘
굴러가던가요? 네. 어른들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네. 이런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벤포스타의 나름대로 하루 일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민회의에 가서 그 전날 일어났던 일, 오늘 해야 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이고 그 이후에 수업을 받고 수업이 2시에 끝나면은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뭐 그러니까 주유소나 뭐 그 인쇄소, 그다음에 그 밴드나 서커스 이런 각각 자기가 속한 분야에 가서 배울 거 배우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8시에 신부님과 모여서 다시 토론이라든가 신부님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들 그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큰아이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너 왜 안 오니?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나무라거나 소위 잔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모두들 알아서 다 자기가 해야 될 활동에 참여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벤포스타 사람이 진짜 벤포스타 사람이 되려면, 시민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오면 벤포스타의 그런 이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벤포스타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어린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누가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훈계하거나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가 실수를 거듭하면서 벤포스타를 정말 이해하고 알게 되기까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를 발견해서 벤포스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말 어른이 개입하지 않아도 벤포스타가 아이들만의 자치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원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보조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없이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이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아이들이 서커스단이나 가장 주요한 산업이 아마 서커스단이죠. 뭐 주유소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또 인쇄소, 또 뭐 책에 보면 가죽 제품 공장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자면 14살까지 어린이들은 사실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착취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이들이 하는 일 중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낀 게 있습니다. 오전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그 나라 화폐인 코로나라고 그랬죠. 그걸 좀 받고 그걸 가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사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의 본분이 공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른 사회에서 어른이 노동하는 거하고 같이 취급해 준다. 이게 이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좀 엉뚱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마르크스의 책에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 교실이라는 공간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이 세상 실제 삶과는 무관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좀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노동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른들과 같이 배워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노동 착취라고 뭐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심신을 피폐시킬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벤포스타 공화국이 아이들이 실제 그런 일을 통해서 꾸려가는 나라라면 저는 자연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획일화된 어떤 교육, 재생산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제 생각에 저는 벤포스타는 4가지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형제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벤포스타에 들어와서 벤포스타를 정말 이해하고 벤포스타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신부님은 모든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는 것의 출발점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벤포스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정규 수업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벤포스타에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으로 일을 하고 살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포스타는 무슨 일이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예요.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벤포스타 안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벤포스타의 세 번째 교육 과정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좀 더 나아가서 정말 굳건한 의지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의미가 혁명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내가 앞장서야겠다라는 그런 지도자로 거듭나기 4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 벤포스타 출신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환경과 이 벤포스타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이 벤포스타 출신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도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그 형제를 강조했던 사람이 때문에 경쟁이 강조되는 이런 공간으로 나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고 그런 이제 실험들을 시작할 때 걱정했던 문제도 그거입니다.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이런 험난한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 많은 논쟁 끝에 내린 답은 오히려 온실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가 온실이다. 대안학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리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간에 그것을 자기의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형제를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가서 경쟁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물론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요령이나 힘을 터득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철학이 확고하다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영국의 썸머힐 학교를 나온 경우에 또는 뭐 다양한 대안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졸업생의 진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적 삶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런 뭐 지금 벤포스타를 일종의 교육 공동체라고 본다면 뭐 이런 교육 공동체들 또는 더 넓게는 전반적인 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거나 또는 실패로 끝나는 이런 그 사례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 벤포스타가 뭐 계속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또는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필요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바 신부님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철학은 굉장히 저는 생존력이 긴 철학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결국 구성원들의 최대한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또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적 토대라고 할까요? 경제적 토대가 이제 필요한데 벤포스타, 그 벤포스타가 지금까지 그런 경제적인 토대를 잘 유지해 온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밖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건 오래 못 가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동체들도 사실 그 부분에서만 성공한다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벤포스타의 한계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줄은 이유는 경제적인 기반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 벤포스타는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중남미의 벤포스타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는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대요. 현재 그러면 콜롬비아 벤포스타가 가장 규모가 큰 지역입니까? 네. 예. 사실 우리 사회 교육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긴 합니다만 또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그러고요. 또 모든 국민이 또 교육 전문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종태 선생님은 현재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시니까 뭐 그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현재 어떤 현안을 주로 논의 중이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시는지요. 대강 2020년이나 2030년 정도를 내다볼 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사회에 비춰봐서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큰일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제도,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쪽에 요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가회에 치여가지고 사교육에 치여서 제대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벤포스타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y'all wanna do? What y'all wanna do? Tell me. See around here, we're just too much. We can slow down and you still couldn't catch us. My town full of heavy hitters, bread getters, real fly, unforgettable type niggas. See all I do. 어린이공화국을 세운 실바 신부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되는 길과 노예가 되는 길.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길들여진 노예를 기르는 교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힘있게 또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교육적으로도 시사점이 많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사고의 전환을 위한 통로로서도 아주 유익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